안녕하십니까. AWS 서버리스 환경에서 구성하는 AX 최적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장미루입니다. 앞선 세션에 이어 이번에는 AX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마지막에 진행될 동희님 세션에서 실제로 구축한 사례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 구축했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버리스 AX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깊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네 가지의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엔 우선 서버리스 환경이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엔 아키텍처의 각 영역별로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중간중간에는 비용 및 안정성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다루었던 전략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전체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아키텍처를 다루어 보기 전에 AX 인프라에 서버리스가 왜 필수적인지 네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AX 인프라는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백 배의 작업이 동시에 몰리기도 하고 아니면 작업이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서버리스는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 알아서 확장되고 없으면 제로가 되는 구조여서 용량 계획이라는 고민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만 시간이나 건당으로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제로가 되기 때문에 상시 비용이 발생하는 서버보다 이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X에서 AI를 사용하거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이프라인은 항상 실패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제 서버리스에선 각 작업이 독립적 그리고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패가 발생해도 전체 시스템엔 이제 영향이 없는 구조라 이것 또한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환경이나 모니터링 등 운영에 관련해서는 AW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비즈니스 로직과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듯 AX 인프라를 구성할 때에는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이제 이번 세션에서 다룰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대기열 영역부터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알맞게 분기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영역, 그리고 실제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크롤링 영역,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 및 정교화하고 저장하는 영역, 마지막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영역 순으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기열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모든 작업들이 시작되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트리거, 순서 보장, 중복 방지 이 세 가지를 통해 수집 작업들을 트리거하고 작업이 꼬이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상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 브릿지에 설정된 스케줄러에 따라 수집할 자료들의 URL을 특정 주기마다 자동으로 트리거 시킵니다. 만약 긴급하거나 즉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동으로 시작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트리거된 작업들은 SQS P4Q를 통해 순서 보장과 중복 방지가 된 채로 본격적인 처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여러 번 실패하게 되면 DLQ로 격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전략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스텝 펑션스를 기반으로 주요 작업들을 순서에 따라 실행하고 각 작업 단계의 상태를 제어하며 워크플로우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에서 저희는 이제 네 가지의 작업 단계로 구성을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대기열에서 URL 배치를 가져오고 두 번째, URL 특성에 맞는 크롤링 프롬프트를 규칙에 맞게 생성합니다. 그 후엔 생성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베드락 에이전트에게 실제 작업을 위임하고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와 진행 상태를 다이나모DB에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흐름이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축했던 것 기반의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로 구축할 때에는 요구사항이나 분야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더 복잡하거나 조금 다른 느낌의 파이프라인으로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안정성 관련 전략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에선 항상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패가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SQS DLQ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큐에 있는 작업이 현재 설정된 최대 제시도 3회에 초과하면 DLQ로 자동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정상 큐의 다른 작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처리되며 실패한 작업도 별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텝 펑션스에 내장된 정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워크플로우 내에 람다별로 독립적인 제시도 정책을 적용하고 에러 유형에 따라 분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시도 해도 안 된다면 이제 실패 상태 저장으로 따로 분기시켜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왜 스텝 펑션스를 사용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버리스에서 여러 작업들을 순차와 분기에 따라 처리되게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람다가 다른 람다를 연달아 호출하는 방식인 람다 체이닝에선 람다 A가 람다 B를 직접 호출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하위 람다 작업이 지연될 때 그 지연 시간이나 타임아웃 같은 게 전이가 되게 되고 상위 람다가 대기하는 만큼 이제 이중 가금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실패 처리도 각 람다 내 코드에서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스텝 펑션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내부 각 람다에 실행이 완료되면 스텝 펑션스가 다음 단계를 트리거하는 구조여서 개별 람다는 작업 완료 즉시 종료됩니다. 이제 독립적인 실행이라 하위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대기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러 상태와 분기 정책이 내장되어 있어 훨씬 안정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영역으로 돌아와서 크롤링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에이전트를 통해 실제 크롤링과 수집 작업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수집 대상 URL 특성에 따른 정적 그리고 동적 크롤링 분기 처리를 통해 비정령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합니다. 이를 위해 베드락 에이전트가 수집 도구를 직접 판단해서 실행하는 지능형 크롤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로 크롤링 작업 프롬프트가 오면 에이전트는 판단하고 도구를 호출합니다. 정적 웹페이지 쪽으로 수집하는 것은 액션 그룹 람다를 사용합니다. 해당 람다는 BS4 라이브러리를 통해 웹페이지를 스크래핑하고 파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인터랙션이 필요한 페이지, 예를 들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동적 로딩이 필요한 페이지라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의 브라우저라는 것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웹페이지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정교화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는 흐름입니다. 방금 이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브라우저만 사용해도 모든 페이지를 수집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렇게도 가능은 하지만 에이전트 코어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가상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띄우고 에이전트가 그 브라우저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만약 단순하게 HTTP 요청만 당겨와도 되는 페이지에 대해선 람다로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두면 에이전트가 수집할 페이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유형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교화 영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기반으로 처리가 진행되는데요. 우선 크롤링으로 수집된 비정령 HTML이나 텍스트를 정형 JSON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정교화 지침이 담긴 놀리지 베이스를 참고해서 스키마에 맞게 구조화하고 태깅까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제 그 다음 분석 그리고 활용 영역에선 아까 수집했던 정령과 비정령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WS 퀵사이트를 통해 대시보드화시키는 분석 트랙, 그리고 두 번째는 레그에 사용하는 롤리지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동기화 트랙입니다. 그리고 이 두 트랙을 활용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사용자 서비스 트랙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분석 트랙을 먼저 보면은 정령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S3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아마존 글루를 통해서 데이터 카탈로그화 시키고, 그리고 아테나를 통해 이 카탈로그화된 데이터를 통해 S3 내 제이선 데이터들을 SQL 쿼리 형식으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퀵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시각화 대시보드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은 레그 동기화 트랙입니다. S3 이제 비정령 데이터 버킷에 파일이 올라가면 푸드 오브젝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제 이 이벤트를 이벤트 브릿지가 감지해서 동기화 담당 람다를 호출합니다. 이 람다가 베드락에 인젝션 작업을 호출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핸즈온에서 경험해 보셨던 데이터 청킹과 벡터 스토어 임베딩과 같은 놀리지 베이스 구축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핵심은 이 전체 과정이 이벤트 기반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수집되는 순간 수동 개입 없이 놀리지 베이스가 최신화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연결될 때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기반 비동기 처리 덕분에 놀리지 베이스는 항상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며 만약 수집 파이프라인이나 앞선 작업들에서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서비스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작업들의 성공 실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는 기존 데이터 기반으로 정상적인 레그 응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용 최적화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터 정교화할 때를 생각해보면 정교화 에이전트에게 매번 보내는 프롬프트 구조가 거의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프롬프트 예시와 같이 크롤링 데이터 외의 지침 사항은 항상 반복됩니다. 이러한 공통 부분을 정적 접두사로 설정해서 캐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첫 요청에서만 전체 토큰이 가금되고 이후부터는 캐시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큰 비용이 절감됩니다. 정교화 대상이 수백 수천 건일 때라도 프롬프트 대부분이 캐싱되니까 전체 토큰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캐싱되어 있으니까 첫 토큰 응답까지의 시간 또한 단축돼서 전체적인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모델 티어링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AI를 사용하실 때 단순한 질문에 굳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작업 복잡도에 따라 모델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키텍처에선 HTML 정제, 텍스트 추출 같은 단순한 작업은 빠르고 저렴한 하이쿠 모델로, 멀티 스텝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비정령 데이터 심층 분석 같은 복잡한 작업은 소넷을 사용합니다. 크롤링 데이터가 들어오면 복잡도를 먼저 판단하고 단순한 데이터면 하이쿠로, 복잡하면 소넷으로 라우팅 시켜 전체 LLM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뤘던 비용과 안전성 전략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 다른 작업으로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실패 시 처리와 격리하는 전략을 알아보았고, 또한 스텝 펑션스를 통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상태 기반 처리 분기 전략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반으로 레그를 동기화시키며 데이터 정합성과 최신화를 보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 다음 비용 절감과 관련되어선 크롤링 도구를 단순 람다와 에이전트 코어의 브라우저로 이원화하는 전략과
베드락 프롬프트 캐싱을 통하여 반복되는 지침 프롬프트에 대한 토큰 비용 전략,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여러 모델로 분기시키며 처리하는 모델 티어링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해서 오늘 다루었던 서버리스 환경에서 구성하는 AX 최적화 아키텍처가 다시 한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키텍처에서 각 리소스와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할 때 살짝 언급드렸다시피 마지막 동인님 세션에선 같은 아키텍처를 실제로 구축하고 활용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요. 그때는 물론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가볍게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적 가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세션에서 이해도를 높이고 가시는 만큼 더욱 흥미롭고 뜻깊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AX 환경을 구성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힌트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